새벽 3시, 서울의 심장이 잠시 숨을 멈춘 시간. 하지만 베리디안 다이내믹스 타워의 펜트하우스, 그 꼭대기에 위치한 강태준의 세계에서는 밤과 낮의 경계가 무의미했다. 도시의 모든 불빛이 그의 발 아래에서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희미한 배경에 불과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야경은 그의 고독을 비추는 거울일 뿐 어떠한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의 사무실은 차가운 금속과 검은색 가죽, 그리고 날카로운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마치 그의 내면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복잡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 그래프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수면을 잊은 지는 오래였다. 잠들지 못하는 밤은 그에게 익숙한 형벌이자 동시에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을 더 확보하게 해주는 무기이기도 했다. 침실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에게 침대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눕는 가구일 뿐 안식을 주는 공간은 아니었다. 지독한 불면증은 과거의 비극이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흉터였고 그는 차라리 잠들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잠들면 악몽이 찾아왔고 악몽은 그가 필사적으로 묻어둔 기억들을 끄집어냈기 때문이다. 해가 뜨고 도시가 다시 소란스러운 아침을 맞이할 때 강태준은 이미 밤샘 작업을 마친 후였다. 그는 기계적으로 샤워를 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수트를 입었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이 들어와 간밤에 처리된 서류들과 오늘의 일정을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존경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짧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단답형으로 지시를 내릴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도구와 같았다. 직원들에게 그는 얼음 황제로 불렸다. 그의 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불필요한 말을 꺼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리고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 임원회의에 한서연 심리 컨설턴트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사회에서 임원진의 시너지 최적화를 위해 초빙한 분입니다. 강태준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시너지 최적화 따위에 허울 좋은 말로 포장된 시간 낭비를 그는 경멸했다.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완벽한 조직에 외부인이 들어와 심리를 운운하며 휘젓고 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누가 허락한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주변 온도를 몇 도는 낮출 만큼 차가웠다. 이사회 어르신들의 결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의도였다고. 김 실장의 말끝이 흐려졌다. 강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반대는 무의미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자에게 자비를 보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전 10시 베리디안 다이내믹스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강태준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는 늘 그랬다. 모든 임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적으로 보이는 단정한 투피스 차림의 여자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회의실을 훑다가 상석에 앉아있는 강태준에게 향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위축됨이 없었다. 그저 상대를 관찰하는 듯한 고요하고 깊은 눈빛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는 상대를 압도하는 데 익숙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눈빛만으로도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한서연 씨, 당신이 우리의 시너지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3분 안에 증명해 보시죠. 우리 임원들은 당신의 모호한 심리 상담 따위를 들을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무모한 도전자에게 가하해질 황제의 처벌을 예상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미동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증명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과 임원분들이 스스로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거울을 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용기가 있는 분도 외면할 분도 있겠죠.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회의실을 가득 채운 것은 효율적인 긴장감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향한 비생산적인 공포심입니다. 공포는 창의성을 억누르고 진솔한 소통을 차단하죠. 이것이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시너지의 모습입니까? 그녀의 말은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정곡을 찔렀다. 그녀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강태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감히 누구도 그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당장 해고시킬 수백 가지의 이유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반박할 논리를 찾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그의 분노를 자극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녀의 차분한 눈빛이었다. 마치 그가 쌓아 올린 얼음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처음으로 낯선 감각에 휩싸였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가 흔들리는 불쾌한 느낌. 회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강태준은 그날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모니터 속 데이터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서류의 글자들은 의미 없는 기호의 나열처럼 보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서연의 목소리와 그 고요한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이런 종류의 혼란에 익숙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의 예측과 통제 범위 안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변수는 그의 모든 계산을 벗어나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을 불러 그녀의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학력, 경력, 심지어 사소한 논문까지. 그는 상대를 분석하고 약점을 찾아내야만 직성이 풀렸다. 그녀의 이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최고의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해외에서 행동경제학과 조직심리학을 공부했다. 그녀가 컨설팅한 기업들은 모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서류상의 정보로는 그를 흔들었던 그녀의 당당함과 통찰력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다. 강태준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짜증과 함께 기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제거해야 할 불쾌한 변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어느덧 또다시 밤이 찾아왔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그의 펜트하우스는 다시 고요한 섬이 되었다. 그는 평소처럼 일을 하려 했지만 집중력은 흩어졌다. 결국 그는 모든 모니터를 끄고 옆에 있는 침실로 향했다. 어차피 잠들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오늘은 유독 피로감이 심했다. 그는 수트를 벗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도시의 불빛이 어른거렸다. 늘 그렇듯 과거의 기억들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얼굴, 무너져 내리던 회사,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의 목소리. 그는 눈을 감았다. 익숙한 고통과 분노가 심장을 조여왔다. 바로 그때였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악몽의 파편들 사이로
한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불쑥 끼어들었다. 이것이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시너지의 모습입니까? 그 목소리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그 깊은 눈빛을 생각했다. 분노와 증오로 들끓던 그의 내면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금씩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녀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머릿속을 채워나갔다. 그녀는 누구일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두려움이 없는 것일까? 그녀의 목적은 무엇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 늘 그를 짓누르던 과거의 망령들은 조금씩 희미해졌다. 그의 의식은 날카로운 경계심을 잃고 서서히 흐려졌다. 그리고 몇 년 만인지 셀 수도 없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강태주는 악몽 없는 어둠 속으로 아주 잠깐 빠져들었다. 정확히 1시간 후 그는 갑자기 눈을 떴다. 몸을 일으킨 그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너무나도 낯선 감각이었다. 분명히 잠이 들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수면이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그의 세계는 고요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만 같았다. 그는 그 변화의 원인이 오늘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무단으로 침입한 한 여자 때문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저 설명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그는 밤이 깊어가는 도시를 말없이 응시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주는 알람이 울리기 몇 분 전 스스로 눈을 떴다. 평소와 같은 피로감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안개가 조금은 거친 듯 단 기묘한 감각이 있었다. 그는 그것이 고작 1시간 남짓한 수면 때문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어젯밤의 혼란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각이라고 치부했다. 그는 평소처럼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루틴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다.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완벽하게 넥타이를 매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 한구석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희미한 잔상처럼 떠다녔다. 한서연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컨설팅 방식은 기존의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임원들을 회의실에 모아놓고 판에 박힌 이론을 설명하는 대신 그들 각자와의 1:1 면담을 진행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딱딱한 책상 대신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위압적인 질문 대신 상대가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드는 대화를 이끌어갔다. 재무 담당 이사에게는 그의 극단적인 안정성 추구가 어떻게 신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숫자가 아닌 그의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통해 설명했고 마케팅 팀장에게는 그의 과도한 경쟁심이 팀원들의 창의력을 어떻게 고갈시키는지 보여주었다. 소문은 임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그녀를 이사회가 내려보낸 감시자라며 경계하던 이들도 그녀와의 면담을 거치고 나서는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행동 패턴과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를 거울처럼 비춰줄 뿐이었다. 강태주는 김 실장을 통해 매일 그녀의 활동 보고를 받았다. 그는 그녀의 방법론에서 허점을 찾아내어 그녀를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내보낼 구실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임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그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조직 내부의 미세한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결국 참지 못한 강태주는 직접 그녀의 임시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문을 노크도 없이 열어 젖혔다. 한서연은
창밖을 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그의 등장에 놀란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대표님,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한서연 씨,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회사 임원들을 불러다 놓고 감성적인 대화나 나누는 게 당신의 일입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적이가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보았다. 대표님께는 시간 낭비로 보이실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공포로 다져진 성벽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균열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저는 지금 그 균열들을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몇 장의 보고서를 들어보였다. 대표님의 완벽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프로젝트의 효율성이 떨어진 이유를 아십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멈춘 조직은 아무리 성벽이 높아도 결국은 도태됩니다. 그녀의 논리는 날카롭고 명확했다. 강태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완벽한 통제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트고 있는 기묘한 인정의 감정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바로 그날 오후 외부의 적이 첫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경쟁사인 피닉스 캐피탈의 CEO 윤성호. 그는 강태준의 모든 것을 증오하는 남자였다. 과거의 악연으로 얽힌 그는 호시탐탐 베리디안을 무너뜨릴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그의 공격은 교묘하고 치밀했다. 그는 베리디안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악성 루머를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 퍼뜨리는 동시에 해외 헤지펀드와 연계하여 베리디안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감행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베리디안의 주가는 몇 시간 만에 급락하기 시작했다. 회사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즉시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위기의 순간 강태준은 다시 얼음 황제로 돌아왔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혼란이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재무팀, 법무팀, 홍보팀에 일사불란하게 지시를 내렸다. 주가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기술의 안정성을 증명할 데이터 공개 등 그의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임원들은 그의 압도적인 위기관리 능력에 감탄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구축한 공포의 리더십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처럼 보였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밖으로 나갔을 때 한서연만이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사회 요청으로 회의에 참관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려 했다. 재무와 법률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심리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그녀가 그를 불러 세웠다. 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할 말이라도 있습니까? 지금은 한가한 심리 상담을 할 시간이 아닌데. 한서연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회의 내용을 담은 태블릿을 든 채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금융 공격이 아닙니다. 이건 대표님을 향한 심리적인 탐색전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뜻이지? 그녀는 태블릿 화면에 나타난 주가 그래프와 루머가 퍼진 시점을 가리켰다. 공격의 시점, 루머의 내용, 그리고 그들이 타겟으로 삼은 기술 부문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기적입니다. 마치 대표님의 과거 특정 실패 사례를 연상시키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것처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윤성호 대표는 이번 싸움에서 이기는 것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는 대표님께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겪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대표님의 반응을 시험하고 오래된 상처가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의 공격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회의실에 있던 그 어떤 경제 전문가나 전략가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다. 강태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질 때 윤성호의 아버지가 바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공격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애써 잊으려 했던 그의 불면증의 근원이 된 바로 그 기억이었다. 그는 한서연이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들여다본 것만 같아 섬뜩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는 자신의 동요를 감추기 위해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근거 없는 추측이군. 당신은 당신의 일에나 신경 쓰시지. 그는 쌀쌀맞게 말을 내뱉고는 그녀를 지나쳐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굳은 얼굴을 보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한서연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끈질기게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다시 모니터에 떠있는 데이터들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완벽해 보였던 자신의 대응 전략이 그녀의 관점을 통해 보니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석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응이었다. 윤성우가 정확히 예상하고 있을 법한 반응. 그는 마치 잘 짜인 각본 위의 배우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심리전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몇 가지 추가 지시를 내렸다. 기존의 대응 전략을 미세하게 수정하는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심리적인 함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측 가능한 정면 대응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역공을 가해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이었다. 지시를 내리고 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에 섰다. 저 멀리 복도 끝에 있는 한서연의 사무실 문이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뒤흔드는 불쾌한 변수가 아니라 아무도 가지지 못한 날카로운 무기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얼음 표면에 생긴 균열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더 넓고 깊게 파이고 있었다. 강태준의 수정된 전략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두었다. 윤성호가 설치한 금융함정은 보기 좋게 무력화되었고 오히려 역공을 당한 피닉스 캐피탈은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임원들은 또 한 번 강태준의 위기관리 능력에 찬사를 보냈지만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이번 승리의 핵심에는 한서연의 통찰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밤에도 미세한 변화가 찾아왔다. 여전히 깊은 잠을 자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의식이 끊어지는 짧은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마치 지독한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처럼 미미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서연을 찾기 시작했다. 물론 그 명분은 언제나 완벽하게 공적이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임원진의 심리적 취약성 분석이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때로는 새로 추진할 인수합병건을 거론하며 상대 기업 경영진의 성향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롭고 비즈니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사실 그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논리, 정연한 분석을 듣는 그 시간 자체를 원하고 있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사무실 공기는 그녀가 들어올 때마다 미세하게나마 온도가 오르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혹스러워했다.
첫 번째 공격의 실패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윤성호는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베리디안이라는 기업이 아닌 강태준이라는 인간 자체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돈에 굶주린 한 악질적인 기자를 매수했다. 며칠 뒤 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충격적인 기사가 터져 나왔다. 과거 강태준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난 사건을 재조명하는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아버지를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자로 몰아갔고 회사의 몰락이 모두 그의 탐욕과 비리 때문인 것처럼 묘사했다. 심지어 아들인 강태준 역시 그 피를 물려받아 비정한 방식으로 베리디안을 키워냈다는 암시까지 담겨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스캔들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가족사와 정체성의 근간을 뒤흔드는 인격 살인이었다. 베리디안의 주가는 다시 폭락하기 시작했고 기업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강태준에게는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 기사는 이미 딱지가 앉았다고 믿었던 과거의 상처를 잔인하게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다. 아버지의 명예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럽혀지고 있었다. 그가 수년간 필사적으로 억눌러 왔던 기억들이 둑이 무너진 강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집으로 들이닥치던 채권자들, 절망에 빠져 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은 산산조각이 났다. 강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는 김 실장을 포함한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그의 무너지는 이성을 대변하는 듯했다. 지독한 불면증이 복수라도 하듯 다시 그를 덮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들지 못하는 고통과 함께 생생한 악몽의 환영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더 이상 베리디안의 얼음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무력한 소년에 불과했다. 회사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리더를 잃은 임원들은 우왕좌왕했고 누구도 감히 강태준의 사무실 문을 두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모두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알고 있었다. 지금의 사태는 보도자료나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것은 한 인간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김 실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강태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그녀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문을 뚫고 그의 심장에 닿을 만큼 단단했다. 이건 주가 때문이 아니죠. 아버지에 관한 일이잖아요. 문 열어요, 태준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직함이 아닌 이름을 불렀다. 사무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순간 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사무실 안은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어 어두웠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언제나 완벽했던 그의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한참 만에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배어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 그는 언론이 왜곡한 진실의 조각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윤성호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의 신뢰를 얻은 뒤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치명적인 함정을 파서 회사를 통째로 삼켰는지,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만 했는지,
그의 이야기는 동정을 구하는 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어 온 골마 터진 상처의 고름을 짜내는 행위와도 같았다. 한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의 길고 고통스러운 고백이 끝났을 때 사무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한서연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값싼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무너진 자존심과 복수심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말을 건넸다. 그렇다면 싸우셔야죠.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아니라 함께 싸워줄 검이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동자를 응시하는 그녀의 깊은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그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구원을 보았다. 자신을 짓누르던 지독한 고독과 절망의 무게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비극적인 메아리는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와 그녀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묶어버렸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고용인과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들은 같은 적을 가진 동맹이자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을 감싸던 지독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정적이 흘렀다. 깨진 유리가 흩어져 있는 바닥과 어지러운 책상은 방금 전까지 그를 휩쓸었던 폭풍의 흔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한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존재의 개입으로 그의 내면을 잠식하던 절망은 이제 날카로운 투지로 변해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김 실장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전의 공허함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장소는 지하 벙커 회의실, 참석자는 최고 임원 전원.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한서연 컨설턴트도 포함시켜 김 실장은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주군의 결정에 토를 다는 법이 없었다. 1시간 뒤 베리디안 타워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워룸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임원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역력했다.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과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는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재무적 방어 전략, 언론 대응 시나리오, 법적 소송 등 전통적인 해결책들을 쏟아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공허하게 들렸다. 리더가 흔들리는 조직은 모래성과 같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의구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심리 상담사가 왜 이 중대한 위기의 중심부인 워룸에 들어온 것인가?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회장님, 송구스럽지만 지금은 외부 인사를 드릴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서연 씨가 이 금융전쟁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의 말은 회의실에 모인 모두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차가운 시선으로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외부 인사, 이제부터 한서연 씨는 이 위기 대응팀의 핵심 전략가다. 그의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강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윤성호가 돈과 법률로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군.
그는 지금 우리 회사의 심장을 공격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 주주들의 신뢰, 그리고 시장의 믿음까지. 전부 심리전의 영역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윤성호의 사진을 띄웠다. 윤성호는 체스를 두는 게 아니야. 포커를 치고 있지. 그는 자신의 패를 숨긴 채 우리라는 플레이어를 흔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 여기엔 최고의 재무,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있지만 정작 공격의 배후에 있는 저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한서연 씨는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태준이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는 순간 윤성호의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한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망라한 전면전이었다. 그는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베리디안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하며 주주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정치권에 구축해둔 인맥을 이용해 베리디안의 핵심 사업부에 대한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환경규제조사를 촉발시켰다. 가장 악랄한 공격은 내부를 향했다. 그는 헤드헌터를 통해 베리디안의 핵심 연구 인력들에게 기존 연봉의 몇 배를 제시하며 빼내가기 시작했고, 익명의 게시판을 통해 회사 내부의 불만을 조장하는 글들을 퍼뜨렸다. 베리디안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거대한 배와 같았다. 워룸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임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비명을 지를 지경이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태준이 한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한서연 씨의 분석을 듣고 싶군.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 스크린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숫자나 법률 조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사, 즉 이야기에 대해 말했다. 윤성호 대표는 지금 베리디안은 곧 무너진다는 강력한 이야기를 시장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공격은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이 이야기의 목표는 단 하나, 공포를 극대화시켜 모두가 이 배에서 뛰어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단순히 구멍난 곳을 막는 수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답답하다는 듯 끼어들었다. 이야기라니요. 지금 당장 주가가 폭락하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입니까? 한서연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공포를 이기는 유일한 감정은 희망입니다. 우리는 시장에 베리디안의 미래에 대한 압도적인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윤성호 대표의 공격이 과거의 먼지처럼 보이게 만들 강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띄웠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차세대 친환경,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였다. 임원들은 경악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갈 신규 프로젝트를 발표하자니 그것은 미친 짓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달랐다. 그는 그녀의 전략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꿰뚫어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 계획이 아니었다. 윤성호가 파놓은 과거라는 함정에서 벗어나 미래라는 새로운 전쟁터를 선점하려는 대담한 발상이었다. 위축되고 방어하는 대신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 위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심리적 역습이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의심과 불안에 가득 찬 임원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 앞에서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는 한서연의 얼굴이 보였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한마디에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한서연 실장의 계획대로 진행한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정했다.
언론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긴급 발표회를 준비해 베리디안의 새로운 미래를 온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가장 믿음직한 장군과 함께 회사의 미래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정면으로 이끌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팀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그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강태준의 결정은 거대한 배의 키를 급격하게 돌린 것과 같았다. 워룸을 채우고 있던 절망적인 공기는 이제 불안감과 마지못한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흥분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태준은 한서연에게 서사 전략에 관한 정원을 위임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주된 공간은 더 이상 회의실이 아닌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이 되었다. 밤과 낮의 구분 없이 사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책상과 바닥에는 베리디아 노바라는 이름이 붙은 거대한 스마트 시티의 청사진과 시장 분석 데이터, 그리고 투자 심리 보고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것은 혼돈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완벽한 질서와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 두 사람의 협업은 마치 잘 조율된 교향곡과도 같았다. 한서연이 전체 악보를 구상하고 감성적인 선율을 그려내면 강태준은 그것을 완벽한 연주로 실현시킬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가 희망과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추상적인 메시지를 제시하면 그는 그것을 구체적인 재무 모델과 실행 가능한 공급망 계획, 그리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로 뒷받침했다. 그의 무자비할 정도의 효율성은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를 눈앞의 현실로 만들어 나갔다. 반대로 강태준이 기술과 수익성이라는 차가운 논리에만 매몰될 때면 그녀는 인간의 인식과 신뢰라는 변수를 가져와 그의 계획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은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했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각자의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완전한 결과물이 탄생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전략회의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들 사이의 경계선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새벽 강태준은 서류 더미에 둘러싸인 채 소파에서 잠든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누군가를 돌보고 싶다는 생경한 감정에 스스로 놀랐다. 또 어떤 날에는 지독한 편두통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는 그를 본 그녀가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계속 사용하기만 하면 망가지는 법입니다. 그녀의 무심한 듯한 배려는 그의 가장 단단한 방어벽을 뚫고 들어와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늦은 밤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왜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이 힘든 직업을 선택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 스스로가 자신 안의 힘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강태준의 심장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평생을 타인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신뢰와 가능성을 믿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할 때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드러나는 그녀의 열정, 그리고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차분하게 만드는 그녀의 존재감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윤성호의 공격으로 다시 그를 찾아왔던 지독한 불면증은 그녀와 함께하는 밤이 길어질수록 다시 힘을 잃어갔다. 이제 잠시 눈을 붙이는 순간은 더 이상 공백의 시간이 아니었다. 악몽이 사라진 자리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전략적으로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감정적으로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벽은 이제 단순히 금이 가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따스한 햇살 아래의 빙하처럼 거부할 수 없는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 감각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황홀할 만큼 짜릿했다. 베리디아 노바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자회견 전날 밤. 사무실에는 마지막 점검을 위한 최종 리허설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성호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내일의 발표는 베리디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도박이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창가에 서서 잠든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발 아래에서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은 문득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유능한 컨설턴트나 전략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서연이라는 여자였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단 한 사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솔하게 울렸다. 고마워요, 한서연 씨.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이라는 단어 안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지독한 불면의 밤에서 구원해준 것에 대한 감사, 무너져 내리던 자신을 붙잡아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 한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전쟁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강태준은 이미 개인적인 승리를 거둔 후였다. 그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장은 전쟁터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투자 분석가들이 뿜어내는 의심과 불안의 기운이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베리디안의 CEO가 어떤 변명을 늘어놓으며 무너져 내릴지를 보기 위해 모여 있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던 윤성호는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를 띤 채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그는 곧 펼쳐질 강태준의 처절한 방어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강태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언제나 그를 감싸고 있던 얼음 같은 냉기 대신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깊은 자신감이 느껴졌다. 한서연의 조언에 따라 그는 자신과 아버지를 향한 인신공격을 단 한마디로 일축했다. 과거의 소음으로 미래의 비전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견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베리디아 노바의 경이로운 조감도가 나타났다. 그는 단순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다.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친환경 에너지망, 완벽한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 그리고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그의 연설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듣는 이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강력한 신념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적대적이었던 기자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캔들을 취재하러 왔다가 거대한 혁명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의 파급력은 엄청났다. 시장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것을 현실성 없는 미친 도박이라며 폄하했다. 하지만 기술의 미래를 믿는 젊은 투자자들과 해외의 혁신 펀드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곤두박질 치던 베리디안의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기는커녕 상처 입은 사자가 더 큰 포효를 내지른 격이었다. 윤성호는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주가 그래프를 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강태준이 구석에 몰려 방어만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강태준은 아예 전쟁의 판 자체를 바꿔버렸다. 그의 자존심에 용납할 수 없는 상처가 났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강태준과 한서연이 설계한 거대한 심리적 함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워룸에서 한서연은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윤성호는 극도로 오만하고 참을성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베리디아 노바가 자신의 패배를 상징하는 기념비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는 더 교묘한 방식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프로젝트 자체를 파괴하려 들 것입니다. 더 이상 신중하지 않을 거란 뜻이죠. 그들의 함정은 바로 윤성호의 그 조급함과 오만함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베리디아 노바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 파트너 중 하나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조세 회피처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지만 겉보기에는 윤성호 같은 기업 사냥꾼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처럼 보였다. 윤성호는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그의 정보원들은 강태준이 흘린 거짓 정보를 그대로 물어다 바쳤고 그는 이것이 베리디아 노바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핵심 자금줄 중 하나를 장악하여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피닉스 캐피탈의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아무도 모르게 이 유령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윤성호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강태준과 한서연은 그의 손발을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베리디안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던 부패한 정치인의 비리 증거를 언론에 터뜨렸다. 그 정치인은 곧바로 몰락했고 베리디안을 향한 모든 조사 역시 중단되었다. 윤성호의 든든한 방패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윤성호에게 넘어갔던 핵심 연구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했다. 더 많은 돈이 아닌 베리디아 노바라는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자 파괴적인 야망의 환멸을 느끼고 있던 몇몇 연구원들이 다시 베리디안으로 돌아섰다. 그들의 손에는 윤성호의 내부 정보가 들려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윤성호 측이 강태준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아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였다. 윤성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유령 회사를 통해 베리디안의 상당한 지분을 확보했으며 다른 주주들을 선동하여 강태준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베리디아 노바는 망상에 불과하다며 강태준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주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강태준이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는 윤성호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보였다. 윤성호 대표의 베리디안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기꺼이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의장은 의아함으로 술렁였다. 강태준은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윤성호 대표께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인수한 바로 그 유령 회사는 사실 처음부터 저희 베리디안의 자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순간 회의장 전체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다. 즉, 윤 대표께서는 저희 프로젝트의 지분을 빼앗으려다 결과적으로 저희의 가장 큰 투자자가 되어주신 셈입니다. 보내주신 자금은 베리디아 노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강태준은 이어서 돌아온 연구원들이 제공한 윤성호의 불법적인 시장 교란과 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성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굴욕과 분노로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재무적인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서연이 예측한 그대로 자신의 오만함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파멸한 것이다. 강태준은 그를 승리자의 시선이 아닌 차가운 정의의 심판자의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객석에 앉아있는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에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제 공수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윤성호는 이제 사냥꾼이 아닌 덫에 걸린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굴욕적인 패배는 윤성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부수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언론은 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며 검찰의 수사망은 시시각각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피닉스 캐피탈이라는 그의 왕국은 이제 폐허 더미에 불과했다. 평생을 바쳐 강태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상식이나 법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파괴를 향한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이길 수 없다면 함께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뿐. 그의 마지막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강태준의 희망이자 미래인 베리디아 노바의 물리적인 파괴. 그는 돈으로 고용한 폭력배들에게 베리디아 노바의 핵심 데이터가 보관된 서버실과 이제 막 기초 공사를 시작한 부지에 방화를 지시했다. 거대한 화재와 사고는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강태준에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힐 것이었다. 둘째는 강태준의 심장을 파괴하는 것. 그는 강태준의 변화 뒤에 한서연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는 한서연을 납치하여 강태준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베리디안 타워의 워룸은 조심스러운 승리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자신의 분석을 이야기했다. 궁지에 몰린 포식자는 항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의 목을 물어뜯으려 덤벼들죠. 윤성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제 그에게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이나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대표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향해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공격해 올 겁니다. 그녀의 경고에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제 그녀의 통찰력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신뢰했다. 그는 즉시 베리디아 노바 관련 시설의 보안 등급을 최상위로 격상시키고 자신과 한서연의 주변에 최고의 경호 인력을 비밀리에 배치했다. 그날 밤 윤성호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다. 폭력배들이 어둠을 틈타 베리디아 노바의 데이터 센터에 침입하려 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철통 같은 경비 시스템과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변변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거의 동시에 퇴근하던 한서연의 차를 다른 차 2대가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괴한들이 그녀의 차문을 강제로 열려던 순간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호 차량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포위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대의 차 뒷문이 열리며 강태준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진 채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괴한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괴한들에게는 예상 밖의 일이었고 그 짧은 혼란의 순간에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폭력배들과 괴한들의 입에서는 예상대로 윤성호의 이름이 나왔다. 주주총회에서 드러난 금융범죄 혐의에 더해 방화 및 납치교사라는 명백한 증거까지 확보한 검찰은 즉시 윤성호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피닉스 캐피탈의 회장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윤성호는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막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강태준도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윤성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놈도 결국 나처럼 될 거다. 내 놈의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무너질 거라고. 하지만 그의 저주는 더 이상 강태준의 마음에 어떤 상처도 남기지 못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소녀는 이제 그곳에 없었다. 강태준은 증오나 승리감의 편린조차 보이지 않는 그저 깊은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난 당신처럼 되지 않아. 이 모든 건 이제 끝났어, 윤성호. 그 차가운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윤성호는 끝까지 강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발악은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강태준과 한서연은 베리디안 타워의 옥상에 서 있었다. 숨 가쁘게 몰아치던 폭풍이 지나가고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 승리의 안도감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기류가 흘렀다. 잠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던 강태준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한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꺼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꾸밈도 없는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내 심장은 영원히 얼어붙었다고 믿었어. 다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그리고 당신은 그저 얼음을 녹인 게 아니야. 당신이 내 심장을 훔쳐갔어. 사랑해요, 서연 씨. 그의 고백에 한서연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다. 강태준은 그녀를 부서지기라도 할 듯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그들이 나눈 입맞춤은 단순한 연인의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길고 어두웠던 과거에 고하는 작별 인사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 얼어붙었던 CEO의 영혼이 마침내 구원을 받은 순간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그의 아침은 더 이상 뜬 눈으로 맞이하는 지독한 피로감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침실, 그의 옆에는 한서연이 고요한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를 치유하는 고요한 주문이 되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딱딱한 수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은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얼음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평범한 남자였다. 커피 향이 집 안을 채우는 동안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정원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평온함, 그것은 그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가장 낯선 감정이었다. 베리디안 다이내믹스 역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공포와 침묵 대신 자유로운 토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넘쳐나는 공간이 되었다. 강태준의 리더십은 여전히 결단력이 있었지만 이제 그 기반은 통제가 아닌 신뢰였다. 그는 직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어주었다. 한서연은 임시 컨설턴트가 아닌 신설된 인적 자원 및 미래 전략 본부의 본부장이 되어 그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회사를 이끌었다. 그녀는 딱딱한 조직에 인간적인 온기를 불어넣었고 베리디아는 업계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꿈의 직장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베리디아 노바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베리디안의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솟아 올랐다. 파멸의 길을 걸었던 윤성호는 법의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 주가 조작, 기업 스파이 활동, 방화 및 납치 교사 등 그의 모든 죄가 인정되어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시장을 호령했던 그의 제국 피닉스 캐피탈은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에 취해 스스로를 파멸시킨 오만한 자의 비극적인 말로로서 사람들의 입에 잠시 오르내리다인에 잊혀졌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세상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태준과 한서연은 그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찬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는 지켜졌고 전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깊은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한서연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그의 상처를, 그리고 그의 치유의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비로소 그는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순간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다투기도 하고 웃기도 했다. 강태준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그녀를 보며 놀렸고 그녀는 주방의 동선까지 최적화하려는 그의 직업병을 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뜨겁기보다는 온돌처럼 은은하고 따뜻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잠 못 이루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하는 밤은 휴식과 평온으로 가득 찬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들의 집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년 전 모든 전쟁이 끝났던 그날처럼 별들이 도시 위에 불빛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뒤에서 조용히 한서연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등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졌다. 그는 예전에 이 도시를 내려다보던 자신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고독했던 왕. 그는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예전에는 매일 밤 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텅 빈 공허함만을 느꼈어.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여기 있기에 이 모든 불빛들이 따뜻하게만 느껴져. 그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심장을 가진 CEO의 영혼은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영원한 온기를 되찾았다.